이어서 이행불능의 요건 효과로 이제 넘어가는데요. 두 번째는 이행불능의 요건입니다. 요건에서 아까 잠깐 얘기했죠. 이렇게 주관적 요건, 객관적 요건, 채무불이행. 이게 지금 계약 해제는 390조 채무불이행의 유형에 이행불능이 있는 거. 그때 계약 이행지체, 이행불능, 불완전 이행이라고 했죠. 그거를 계약 해제하는 조건은 546조에서 계약 이행이 불능인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래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행불능의 요건은 기본적으로 주관적, 객관적 요건 이렇게 하는데 아까도 얘기했죠. 주관적이라는 개념, 법학에서 주관적이라는 것은 당사자 간의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 간에. 너와 나, 상대적으로 주관적인 거고, 객관적인 것은, 주관적인 것은 내면, 계약에 대한 얘기고, 객관적인 것은 그냥 사회 평균적인 이런 얘기입니다. 보편적인 얘기. 주관적인 요건은 그러니까 고의 과실, 채무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라고 하는 기책 사유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뭔가 이행을 불가능하게 하면 무조건 책임을 묻느냐? 그게 아니고 상대방이 그거 해야 될 고의 또는 과실이라는 자기에게 책임을, 규책이라는 것은 책임이 돌아간다 이 말이거든요. 그 사람이 채무자에게 책임을 물을 사유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객관적인 요건으로서는 위법해야 되는데 아까도 했죠. 위법하다는 거는 당연한 거고 위법하지 않은 사유가 있냐를 따져봐야 되는. 그게 위법성 조각 사유라고 그래요. 그게 뭐 상당한 정당 행위거나 아니면 긴급 피난이거나 뭐 이런 위법하지 않은 사유가 있으면 당연히 행위가 있으면 위법하게 되는 거고, 경우에 쌍무 계약에서 이행을 불능하지 않을 때 해서 문제는 이제 과연 이행 불능이 뭐냐 하는 걸 이제 사례적으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판례는 이행 불능이냐 아니냐 하는 거에 대해서 쫙 여러 가지를, 왜? 다 대표적인 거는 뭐 기책 사유가 있고 책임을 뭘 안 하면 책임이 있는 거죠. 기간 안에 뭔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 대해서 상대방 입장에서는 이행 불능이다. 채무 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유다라고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쨌든. 근데 나는 이제 상대방 방어하는 쪽에서는 뭐예요? 이게 이행 불능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럼 이행 불능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대표적인 게 부동산 이중매매란 말이에요. 이게 실질적으로 민법을 관통하는 것 중에 하나라고 제가 부동산 이중매매라는 테마를 할 때 쭉 설명을 한번 했습니다. 여기 또 이제 나와요. 부동산 이중매매라는 이 테마는 되게 민법을 저기도 써놨죠. 부동산 이중매매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갑을 병 이렇게 있는데 제1매매로 처음에 매매 계약을 이렇게 했는데 아파트를 지금 10억을 하려고 했는데 요새 강남 아파트가 막 지금 확 오른다고 하잖아요. 이재명 정부 들어서. 그러니까 아파트를 10억에 계약을 이렇게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15억이 지금 막 몇 달 사이에 막 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2 매수인이 가가지고 이렇게 팔아라 이렇게 해가지고 등기를 이렇게 넘겨줘 버렸다는 거예요. 매매 계약은 처음에 2025년 1월 1일 날 이렇게 제1매매 계약을 2025년 1월 1일 날 제1매매를 했는데 매매 계약을 하고 나니까 가격이 막 슬금슬금 뛰기 시작하면 막 뛰어요. 그래가지고 1월 1일 계약해서 2월 1일 중도금 치고 3일 잔금 치려고 했는데 계약이 막 뛰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계약이 한 3월 1일이 되기 전에 아니면 뭐 그 이후에도 상관없어요. 계약 등기를 넘기기 전에 여기 2025년 뭐 한 2월 25일쯤 막 뛰니까 이게 15억으로 이렇게. 그럼 파는 갑의 매도인 입장에서는 어때요? 그래. 지금 10억에 해가지고 1억 받아놨는데 아니야. 중도금이 만약에 이때는 없다고 봐야 돼. 중도금은 지나면 이행의 문제로 들어가니까 중도금은 없다고 봐야 됩니다. 계약금은 1억, 잔금은 9억인 계약을 1월 1일 날 계약을 해서 자, 이 중도금은 없고 3월 1일 날 잔금 치는 중도금은 없는 상태에 있는 상태에 놓였습니다. 계약이 이행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못 넘기죠. 원래는 문제가 좀 복잡해져요.
그런 사례를 들지 말고 어쨌든 좀 간명하게 만든다면 중도금 길이 없이 그냥 잔금하기 전에 넘기든 뭐 잔금 이후에도 넘기도 상관이 없는데 2월 25일 날 제2매매를 15개 하니까 가보 입장에서 뭐예요? 계약금 1억 원을 무약금으로 물어주면 15억 받아서 1억 원만 물어주면 그러면 되는 4억이나 이익이 남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제2매매를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되게 많단 말이에요. 이게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부동산 제2종매매 사례가 많으니까 결국은 뭐예요? 실무가 중요해지는 거죠.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니까. 그 거래를 해가 이랬는데 보니까 가격이 떨어지거나 가격이 오르거나 이렇게 됐을 때 어디로 되느냐 이런 사례의 문제에서 이게 우리가 그때 부동산 이중매매 한 걸 잠시만 떠올려 보면 이게 지금 병이 이중매매에 적극 가담한 경우 안 가담한 경우 이렇게 나눠가지고 적극 가담하면 배임적 신뢰관계를 저버리는 배임적 행위가 되니까 이게 나중에 무효가 된다고 이렇게 하면서 지금 저 사례 중에 사회적 타당성인 103조 위반이라고 해서 이렇게 가는 사례가 있었단 말이에요. 나중에 채권자 대위권, 채권자 취소권이라서 채무불이행의 효력으로 책임재산 보전, 책임재산을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책임재산을 보전하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론으로 채권자 대위권, 채권자 취소권 얘기도 여기서 나온단 말이에요. 제3자의 채권 침해도 여기서 나오고. 그래서 이게 병이 적극 가담했느냐, 병이 적극 가담 안 했느냐에 따라서 103조 위반이냐, 103조 위반이 아니냐. 이건 103조 위반이고, 이거는 유효하고, 103조 위반도 아니고, 이렇게 이제 나뉘는 이런 얘기들이 이제 되게 중요한데, 나중에는. 지금 여기서 첫 번째, 이런 얘기가 우선 중요한데, 여기서 지금 갑이 병에게 등기를 넘겨주면 갑의 을에 대한 등기를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줄 채무가 이행이 불능이냐 아니냐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선 출발은. 그래서 이행이 불능으로 된다는 거예요. 이행 불능이냐 아니냐의 사례를 이제 문제 넣어 출발하는 거니까. 갑이 을한테 등기를 넘겨줄 매매 계약을 했는데 병에다 넘겨줘가지고 병이 소유권 등기를 했을 때 갑이 을에게 넘겨줘야 될 등기를 이 등기 넘겨줄 채무를 이행이 불가능해지냐? 불가능해졌다고 본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원칙은. 근데 이제 이게 원칙이고 예외가 이제 넘기는 몇 가지 이렇게 드는데 이게 명의신탁으로 해가지고 무효가 되거나 판례드립니다. 아니면 마누라한테 이렇게 배우자로 넘겨가지고 이렇게 돌아올 확률이 높을 때는 예외적으로 그냥 이행 불능이 아직 아니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구체적인 타당성을 따져가지고. 취지는 알겠죠? 명의신탁이 무효니까, 이렇게 넘어가서 보면 무효니까 이렇게 돌려받을 수 있는 거고, 배우자로 이렇게 짜고 이렇게 했으니까 이걸 돌려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 이런 취지로 간다, 이 말이에요. 이게 부동산 이중매매고, 그 다음 부동산 이중매매는 적극 가담했냐, 안 가담했냐에 따라서 통정허위 표시로 갔느냐, 통정허위 표시로 가서 무효로 갔느냐, 아니면 103조 위반으로 무효로 가느냐, 아니면 그냥 적법에서 유효가 되느냐 하는 사례를 막 나누는 출발이 부동산 이중매매라는 사고 구조 틀에서 나눠보라는 거예요. 제3자가 등장해야 법률 관계가 일상에서 많이 일어나고 그 거래 관계가 아까 유효요건, 성립 단계에서 유효요건은 이런 구조에서 가지치기를 하면서 펼쳐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등기를 해놨을 때 가등기는 나중에 보면 민법에 있어서 법률에 보면 청구권 보존 가등기, 담보 가등기가 있잖아요. 가등기만 해놨을 때 본등기 안 하고 이런 상태에서는 가등기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게 가등기가 본등기까지 됐을 때 그때는 등기가 넘어가 버리죠. 이때는 되는데 가등기 단계에 있을 때만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건 충분히 이해가 되는 거고. 이게 조금 연장되면 가압류 가처분이 되어 있는 경우 이때도 안 됩니다. 자, 실무적으로 가압류 가처분 이거 막 혼동해서 쓰는데 이 얘기를 조금만 해봐요. 이런 겁니다. 갑과 을이 계약을 했을 때 두 가지 계약을 합니다. 하나, 제1계약. 돈을 빌려줬습니다. 돈을 빌려줬는데 을이
기간이 됐는데 1년 후에 갚기로 했는데 돈을 을이 안 갚아요. 돈을 빌려가고. 안 갚았을 때 갑이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을이 재판을 해가지고 갑에게 돈 다오 해서 판결문을 1억 하고 이자를 다 해라 갚아라 할 때 나중에 이게 재판 1년 2년 끄는 동안에 을이 재산을 빼돌릴 수가 있잖아요. 재산을 빼돌리는 걸 막기 위해서 임시로 하는 처분인 거예요. 임시로. 가란 것이 임시로 한다 이 말이에요. 뭘 임시로 하느냐? 압류를 임시로 하고 처분을 임시로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러면 가는 임시로 이제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릴까봐 임시로 뭘 해놔야 돼요. 그래 임시로 하는 거 하나는 가압류고 하나는 가처분인데 가압류란 거는 기본적으로 이 요건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 요건은 보호되는 대상이 되는 채권이 뭐냐 하는 거고 이 채권을 보전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야 돼요. 빼돌리니까 이걸 막아야 되는 필요성. 가압류나 가처분이나 임시로 하는 건 뭐예요?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1심에 끝날지 2심, 3심 할 때까지 모르니까 그 기간의 시간 동안에 재산을 빼돌릴 수가 있어요. 못 빼돌리게 뭘 탁 잡아놓고 재판을 해야 돼요. 뭘 탁 잡는데 자, 뭘 내가 받을 게 뭐냐 이 말이에요. 내가 지금. 내가 내 권리가 있어야지 잡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거는 빼돌릴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재산을 지금 이제 내가 이제 재산도 별로 없고 재산이 많은 게 아니고 재산을 빼돌릴 수 있다 하는 게 보전의 필요성이고 결국엔 재산을 빼돌릴 것 같으니까 잡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고 내가 보호받을 채권이 뭐냐 할 때 두 가지란 말이에요. 하나는 금전 채권이고 하나는 비금전 채권이에요. 내가 잡으려고 하는 채권이 돈이냐 아니면 돈 아닌 거냐 이런 거예요. 그래서 갑이 을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돈을 안 갖고 있다. 그럼 내가 뭐 받아야 돼요? 돈을 받아야 되려고 하는 거예요. 돈을 받으려고 하는 이거를 가압류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내가 돈 받을 게 있을 때 그 상대방의 재산, 이 부동산도 되고 동산도 되고 채권도 돼요. 그래서 그게 내가 무엇을 목적으로 하느냐? 돈 받을 것 때문에 하는 걸 가압류라고 하고 또 하나, 자, 갑과 을이 이렇게 매매를 했어요. 이게 이 아파트를 매매하는 계약을 했는데 이 사람이 매수인인데 가만히 보니까 지금 갑이 가격이 막 이렇게 뛰어요. 가격이 막 뛰니까 지금 병한테 이렇게 막 팔려고 이렇게 지금 하는 이렇게 부동산 이중 매매가 일어날 것 같은 상황이 돼요. 지금 파는 건 아닌데 가만히 보니까 누구한테 제3자한테 뭘 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못 팔게 이게 내가 소유권 매수인의 지위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라는 채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라는 채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갑의 부동산한테 하는 것을 처분금지 가처분이라고 그래요. 그 나눠서 보면 뭐예요? 처분, 사고, 팔고, 등기 넘기고, 담보 대출 받는 거 금지 하지 마라. 가처분. 그러니까 매도인 니는 내가 매수인, 내가 소유권 매매 계약을 했으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라는 돈 말고 내가 받은 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라는 채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네 갑, 네 매도인, 네가 다른 사람한테 파는 거 못합니다. 처분, 금지, 가처분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가압류, 돈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재산 빼돌리기까봐 해서 잡아놓는 거라. 내가 뭘 팔아서 못 팔게끔 하기 위해서 잡아놓는 거라. 잡아놓았다고 해서 그걸 못 넘기는 게 아니고 그 뒤에 이게 원칙은 되지만 가압류해서 본압류 해가지고 경매로 제3자한테 넘어가 버렸다. 그러면 이행불능이 되잖아요. 가압류 해놓은 상태만으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가처분은 이런 상태에서 하는 게 아니고 처분금지 가처분은 상대적인 효력만 있는데 다른 사람한테 병한테 넘어 이게 아니고 만약에 등기를 이게 상대적인 효력만 있는데 이게 만약에 뒤에 넘어가가지고 이렇게 해버리면 가처분한 사람들끼리 뭐 효력만 다투는 거고 나중에 소유권을 취득하는 건 문제가 없어요. 그랬을 때 뒤에 그때의 문제는 별개고
가처분 가압류만 해놨을 때는 이행불능이 아니다. 그런 거고. 네 번째는 이 판례들을 얘기 드리는 겁니다. 임대인의 지위를 상실했어요. 자, 갑과 을이 이렇게 임대차 계약을 이렇게 했어요. 뭐 주택이나 상가를. 근데 이제 이렇게 팔아가지고 소유자가 이렇게 임대인의 지위가 바뀌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임대인의 지위가 실질적으로 여기서 이 사람이 직계 아니었어요. 타인의 소유. 자, 내가 이제 임차인인데 임대인이라는 게 자기 건물인 줄 알고 보니까 계약을 해가지고 임대인이라고 해서 계약을 했는데 보니까 지가 아닌 사람이 계약을 했네. 그러니까 뭐예요? 타인의 권리를 매매할 수도 있죠. 타인의 권리 매매 계약은 유상성에 있어서 취득에 있어서 넘겨주면 된다 이러니까 그걸 무효로 안 본단 말이에요. 유효로 보는데 타인의 임대차 건물을 세놓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럼 원래 주인한테서 받아가지고 세놓으면 되잖아. 이런 취지로 해서 타인의 임대인의 지위를 원래는 타인의 권리와 상관없이 계약은 무효가 아닌 걸로 보는데 원칙은. 근데 어느 소유자라고 하는 사람이 딱 나타나면서 야 이거 비켜라. 이게 네 보단 없이 이렇게 하고 있냐. 반환을 청구하거나 이게 네 월세 이거 안 주고 네 너무 땅에서 이렇게 왜 이렇게 너무 땅을 사서 월세 도와. 이거 네 건데 누구한테서 세 들었다고 네 지금 이러냐면서 이렇게 돌려달라고 소송해가지고 원래 임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못 돌려주는 상황, 이런 걸 못 해주는 상황. 그럴 때는 이제 이행불능이 된다 이 말이에요. 타인의 걸 가지고 임대를 차를 놓았다고 해서 그게 이행불능이 아니고 어떤 진정한 소유자가 빚개라고 반환 청구를 하거나 월세 상당의 차임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못 주죠. 그때 상태는 이행불능으로 간다. 이런 얘기고. 지금은 지상권, 저당권 이렇게 했을 때 부동산 매매 대상물에 지상권이나 저당권이 이렇게 있는 상태, 이거 안 비키고 안 지우고 넘기면 이행불능이다 이 말이에요. 매매 목적물에 내가 이제 원래는 지상권, 저당권이 이렇게 돼 있어서 안 넘기면 어쨌든 이행불능이 된다. 지금 이렇게 판례가 보고 있는 거고요. 뒤에 자 또 6번. 지금 사례들은 쭉 얘기하는 거 참 이렇게 잘 정리를 해 놓으면 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등기. 결국에는 이 이론을 기본으로 실문을 판례를 그 나름대로 쫓아 들어가서 잘 이해하는 능력이 실력입니다. 이론에 대한 나름대로 큰 틀을 이렇게 잡고 그다음에 실제 사례에 있어서 왜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하는 걸 충분히 많이 훈련되는 게 결국에는 실력이 되는 거죠. 그런데 자 이런 겁니다. 갑이 이렇게 있었는데 을이 이렇게 갑에게 강박을 했어요. 강박을 하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가 되죠. 사기 강박. 그럼 법률 행위를 취소할 수 있죠. 계약을. 그래서 등기가 이렇게 넘어와서 병한테 지금 이렇게 현재 소유자예요. 명의자가.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갑의 입장에서는 야 이렇게 네가 강박을 했으니까 강박을 이유로 취소를 하잖아요. 그리고 취소를 해서 소유자가 만약에 선의의 제3자였다. 병이 선의의 제3자로서 소유권을 취득하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러면 갑의 지위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자 갑은 어떻게 하냐면 이쪽으로 강박을 이유로 취소를 하고 사기 강박을 해가지고 취소를 하잖아요. 취소하고 이 사람이 이렇게 무효로 되어 있으니까 병을 상대로도 선의의 제3자가 아니면 무효가 되죠. 이게 무효의 기초에서 소유권을 넘겼으면 무효를 이유로 반환 청구를 이렇게 했는데 사례니까 나중에 이거 조금 이게 이렇게 소송을 한 게 아니고 병을 상대로 아예 바로 이렇게 소송을 했어. 이렇게 원래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렇게 넘어갔는데 다시 이렇게 넘어가 있는 제3자한테 넘어가 있는 상태에서 자기에게 돌리는 방향은 나중에 물권법을 가면 얘기할 텐데 하나는 말소 등기를 이렇게 말소 등기 청구를 대위로 대신 이렇게 을이 병에 대해서 무효를 이렇게 넘어가는 걸 이렇게 대신해서 말소를 구하는
대위 청구라는 게 있고, 아니면 진정한 소유자임을 이유로 진정명의 회복 청구라는 걸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소유자니까 삥삥 돌아서 할 것 없이 바로 진정명의 회복 청구를 했는데, 자, 예를 들어서 진정명의 회복을 병을 상대로, 야, 내가 강박을 해서 됐고, 그 다음에 너 지금 무효자나 이렇게 했는데 진정명의 청구 속에서 이게 패소가 돼 버렸어요. 갑의 병에 대한 청구가. 그러면 패소가 되니까 이 등기가 말소가 안 되는 상황에서 을의 갑에 대한 등기를 말소해야 될 채무가 이행불능이냐 아니냐. 이행불능이다 이 말이. 사례를. 그 다음에 분양자가 부도를 했어요. 아파트 시행이나 상가를 지어서 팔기로 했는데 분양자가 부도를 내고 해외로 이제 도망을 했어요. 그러면 자, 내 땅에 상가를 지어서 분양을 하기로 했고 수분양자가 들어와서 그 대금을 내고 분양 대금을 이제 일부 계약금 중도금 낸 상태인데 분양자가 땅에 대한 건축 허가도 안 받고 건물도 안 올린 상태에서 위야무야 도망가 버렸다. 그러면 이게 수분양자에게 상가 건물에 대한 그 지분, 그 이전 등기를 해줄 채무가 이행불능이냐? 이행불능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례들이. 그것도 뒤에 보면 타인의 권리 증여. 이게 사례는 타인의 권리 매매가 유효한데 타인의 권리 증여는 뭐예요? 이것도 당연히 원래는 이행불능이 아니다 이 말이죠. 원래는. 자, 갑재단법인 이렇게 이게 사례입니다. 갑재단법인인데 을이 이사였는데 병이 이게 지자체였어요. 자, 이게 갑재단이 공익재단이니까 을 의사의 땅이 이 사람 땅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증여를 받아서 건물을 지어서 내가 증여를 받아서 너한테 무상으로 이렇게 줄게 기부 채납해서 이렇게 했는데 을이 이제 이걸 안 주려고 거절을 딱 이렇게 한 거예요. 처음에는 준다 하려고 했는데 뭐 문제가 생겨서 갑재단법인에 대해서 이걸 안 넘겨주는 상황이 놓였어요. 그러니까 병이 야 이거 갑재단 보고 야 넘겨준다고 우리가 너 기부채납 계약했는데 왜 안 넘겨줘? 넘겨다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행 거절을 이게 증여을 이사가 재단법인의 이사가 갑재단에 안 넘겨주고 이런 상태가 이행불능이냐? 그거 가지고는 이행불능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남은 걸 취득해서 주면 되는 상황이니까. 예? 타인의 권리 증여나 타인의 권리 임대차나 다 타인의 부동산 매각이나 맥락하고 마찬가지잖아요. 연장선. 마지막으로 9번 보면 건축법이 이렇게 된 이게 법이 건축법 제한이 있었어요. 이게 토지를 건축법에 보면 토지는 집 짓기 위해서는 60제곱미터 그 다음에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런 거는 150제곱미터 안에 밑으로 되는 땅은 건축을 못해요. 60제곱미터니까 땅이 18평 미만 되면 여기다 건축을 못해요. 왜냐하면 건축을 하려면 밑에 대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집 지으려면 60제곱미터 이하로 되는 것들은 못해요. 그랬는데 땅을 사가지고 분필해가지고 토지를 분할해가지고 이렇게 하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보니까 토지 분할하는 계약을 체결해서 했는데 이게 건축법 제한에 걸려가지고 토지 분할이 안 되게 생겼어. 그러면 이게 이행불능이냐? 이게 건축법 제한에 걸려서 토지 분할을 못하는 이거는 이행불능이다. 자, 정리를 하자면 뭐 사례는 이렇게 많겠죠. 사례는 많은데 어쨌든 자 이행불능이냐 아니냐는 어쨌든 채무를 급부 내용을 실현해 주는 거죠. 원하는 내용을 급부를 실현해 줄 수 있으면 이행 가능. 못 해주면 이행불능. 그럼 이행불능에 대한 사례를 유형별로 쭉 이렇게 정리를 해놨다는 걸 좀 판례를 정리하는 거고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부동산 이중매매 내용을 가지고 부동산 이중매매의 기본 틀을 다시 한번 정리 잘하는 거다. 부동산 이중매매는 물건하고 채권이 맞물려 있고 그 다음에 제3자가 등장하기 때문에 제3자가 등장하게 되면 제3자의 책임재산을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는 채권자 대리권, 채권자 취소권, 제3자의 채권 침해라는 권리 구제 수단에 당연히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103조 위반이냐 아니냐 또 유형으로는 통정허위 표시냐 아니냐 아니면 계약이 유효하냐
여러 가지로 가닥이 쫙 나뉘는 거예요. 앞에 우리가 이행불능, 민법에서의 불능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제가 쭉 얘기 1시간 동안 가량 길게 설명하듯이 103조 위반도 제가 그때 1시간 정도 설명한 그게 왜 그러냐. 민법의 중요한 내용은 다 포함해가지고 있으니까 그걸 정확하게 맞냐 아니냐를 개념화시키지 않으면 그게 그거 갖고 이렇게 나중에는 그 기본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주춧돌 같은 그 개념, 이런 부분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뭐 강의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뭐 다들 뭐 수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